우주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달? 소박하신데요. 그 달에는 어쨌든 그 관광객으로 가진 않았지만 벌써 50년 전에 이제 그 우주인들이 갔다 왔잖아요. 달에 사람들이 간 이후로 두 번째 이제 가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화성입니다. 만약에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있다면 이제 태양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성들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뭐 지구라는 행성과 가장 비슷하고 거의 쌍둥이라고 얘기할 것은 화성이 아니라 사실은 금성입니다. 크기가 비슷해요. 지구랑 그러고 뭐 거리도 이렇게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구와 금성을 택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거 머금고 있는 거죠, 열을. 그래서 표면에서의 온도가 450도. 그래서 태양계 내에서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겠죠. 그 온실 효과라고 얘기하는, 뭐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떤 임계점이 넘어버리면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 본보기가 사실은 금성 표면입니다. 그래서 금성은 사실은 가깝고 또 지구와 비슷해서 우리의 관심사지만 너무 뜨거워서 당분간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화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화성인데요. 반 정도 크기가 반만 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보이죠. 가운데 이렇게 어떤 긁힌 흔적 같이. 그래서 한때는 저것이 어떤 다른 그 큰 행성이나 소행성 같은 게 이렇게 긁고 지나갔다.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요. 요즘에 그 천문학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하고 있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들은 물이 흘렀던 흔적인 것 같다. 그래서 화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탐사선들이 갔었어요. 그러면 화성 입장에서 인공위성이 생긴 거죠. 그게 지금도 활약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마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망갈리안이라고 인도에서 띄운 것도 있고 여러 대가 지금 돌면서 화성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표면에 내린 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릴 예정인 것들까지 많은 것이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두 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벌써 몇 년 된 돌아다니는 그 탐사선입니다. 또 한 대는 인사이트라고 간지 이제 겨우 1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한 자리에서 얘는 머물러 있는데 이게 탐침을 해서 5m 밑에다가 꽂아가지고 화성에서의 지진 활동, 그다음에 여기 온도계를 끼웠어요. 풍향계, 온도계, 그다음 방사능 측정이라서 사람이 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탐사선들이 갔고요. 1976년에 바이킹이라고 하는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화성 표면에 내려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대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보냈겠죠. 그래서 보내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걸 가지고 화성은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생명체의 발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어떤 지적 생명체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그런 것들인데 모습을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탐사선입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애예요. 막 돌아다니는데 빨리 다니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몇 미터 천천히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구가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화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멀거든요. 그 말은 화성에서 태양을 보면 더 작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받는 에너지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큐리오시티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친구예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지금 보시는 모습이 그 셀카입니다. 근데 셀카인데 셀카봉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찍으면 셀카봉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요? 얘가 트위터도 해요. 네, 그 큐리오시티가 여기 오늘 화성은 날씨가 어떻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얘가 로봇 팔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팔 끄트머리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그것뿐 아니라 온 곳에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를 찍을 수 있잖아요. 찍을 수 있는데 여기 찍을 때 보이는 요 뷰가 좁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찍은 걸 모자이크한 거예요. 꼬마 아이들한테 저거 보여주고 셀카라 그러면 드론 띄웠어요.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큐리오시티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화성 초반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딜까요? 그러면 뭐 애리조나, 요르단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성은 저렇게 비슷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강이 마른 강바닥 같죠? 저 밑에 안 써놓으면 구분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화성은 지구보다 작아요. 대기가 옅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옅다는 건 밀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성도 달라서 사실 우리가 가면 이런 우주복을 입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대기가 존재해요. 대기가 존재하면 공기가 존재하니까 한쪽과 다른 쪽에 차이가 나니까 바람이 붑니다. 세게는 못 불어요. 이게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질량이 작아서 세게는 못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도 붑니다. 그다음에 대기가 있으니까 공기 중에 공기 알갱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남극과 북극도 있어요. 극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름이 되면 작아졌다, 겨울이 되면 커집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물이 아니라 약간 드라이 아이스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렀던 흔적, 아까 이것도 사실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물이 계절에 따라 스며 나왔다, 이렇게 하는 변화가 있는 곳들도 관측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땅속을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관측을 해봤더니 그 화성의 남극 쪽에 그 근처 쪽에 어디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것 같은 한 8km 정도의 크기의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게 있어요. 표면에는 그렇게 물이 스며들거나 이런 거 흘렀던 흔적은 있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몇 미터를 젖어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서 흙이 젖으면 진흙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개연성 있게 추론을 하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발견이 많이 되었어요. 관측이. 근데 메탄가스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 뭐 화산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메탄이다. 그 가축들이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할 때 뭐 그러면서 애꿎은 소를 뭐 그렇게 범인 지목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작용을 시키는 미생물들이 존재해서 그거의 결과물로서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화성에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화산 활동 같은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에서 젖어 있는 땅 속에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과학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서 파보자. 그래서 이제 내년이 2020년입니다. 2020년에 탐사선들이 여러 대가 가요. 마르스 2020이라고 하는 미국 탐사선이 가고요. 엑소 마르스라고 하는 유럽 우주국의 탐사선이 가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굴착기를 가져가요. 땅을 파서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미생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부간에 화성에는 조만간 지금 이런 식의 추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으면 그동안 과학자들이 해왔던 방향이 옳았다는 거고, 두 번째 태양계 내에서 또는 전 우주에서 생명체가 발견되니까 엄청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발견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추론했는데 그럼 뭔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던 것이 틀렸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 과학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어떤 걸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무인 탐사선들이 가서 화성에서 생명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지금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가부간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조만간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나갈 건지 이거를 더 심화할 건지를 하는 그런 기점에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 가보는 거. 사람이 가보는 거, 달까지 갔으니까 이제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아직은 못 가고, 아무래도 미국 그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곳이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늘 이렇게 주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유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2010년대 중반에 가겠다 그랬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 간다 그러니 또 바뀌었어요. 지금 2030년대 후반에 간다 그럽니다. 과학자들 데려가는 거예요. 과학자들 데려가서 탐사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질까? 달까지는 일주일짜리 여행이면 3일 가고 3일 돌아오고, 그런데 화성은 멀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공정 궤도가 1년이라는 거죠. 화성은 대략 2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퀴를 돌고 오면 화성 반 바퀴밖에 안 돌았죠. 그러니까 화성까지 우리가 탐사선을 보낼 때 그러면 한 2년, 사실 한 2년 2개월에 한 번씩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집니다. 그럴 때를 화성 대접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까우니까 화성이 커 보이겠죠. 밝아요. 그래서 가끔씩 화성 대접근, 그래서 막 관측해 열고 그럽니다. 더 잘 보이잖아요, 망원경을 봐도. 그러니까 언제 탐사선을 보내겠습니까? 가까울 때 보내야 빨리 가고 그럴까요? 멀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화성 탐사선은 2년에 한 번씩 보냅니다. 2020년이 보내는 해예요. 2018년에 보냈고. 그래서 아까 마르스 2020, 엑소 마르스 이런 게 다 2020년을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가까워졌을 때, 이제 다가왔을 때 미리 쌓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적의 그걸 찾아가는데, 문제는 제일 가까운 대접근을 했을 때조차도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로켓이 초속 20km, 30km 뭐 이런 정도의 속도의 로켓들입니다. 그 정도가 보통 날아가는 속도예요. 그런 속도로 날아가서 제일 가까웠을 때 최소화 걸리는 시간이 6, 7개월. 달까지는 3일이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갔다 올 때는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이나 해도 갔다 올 수가 있고, 인간의 욕구를 억제시키면서 사명감을 갖고 갔다 올 수도 있어요. 6, 7개월 사명감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폴로 11호 갈 때 우주인들이 기저귀 차고 가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좁은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6개월 갈 수 있겠습니까? 7개월? 못 갑니다. 더군다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6, 7개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면 화성이 너무 멀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한 달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한 달 머물고 돌아와야 돼서 최소한 500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 500일 동안 먹고 살아야죠. 더 심각한 거는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내뱉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요. 근데 내뱉자마자 질식사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안 흐르니까 내뱉으면 주변에 이산화탄소 꽥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공기 순환을 시키고 계속 산소를 공급하고 순환, 이런 장치가 최소한 500일이 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이 될 정도로 되어야 되죠. 그게 되지 않으면 못 보내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가다 연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거, 배설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500일을 어디 가서 집 속에 틀어박혀 살아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심리적인, 거기 너무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켓 속에 심리적인,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데서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상에서 한 450km, 400km, 500km, 거기에서 이제 그 우주에서 먹을 식량 같은 것들, 이런 걸 이제 키웁니다. 마션 영화에 보면 감자, 그건 아주 요원한 일이고요. 여러 가지 키웁니다. 키워서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했지만 사람이 먹어서 무해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다 먹는 거잖아요. 증명이 된 유일한 게 아마 제가 듣기에 양상추라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우주인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키워서. 다른 것도 성공했지만 이제 그런 게 증명이, 갈 길이 먼저, 감자 언제 감자 해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달과 화성까지 사람을 보낸다는 거는 단순하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리와 시간으로부터 촉발되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게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99.999%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되어도 또 재차 확인하고,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학자들은 살아서 가서 살아서 활동하고 살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나사에서의 계획은 2030년대 말 과학자를 보낸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합니다. 뭐 마스룸 그래서 저기 먹을 것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생존을 위한 실험들을 곳곳에서 계속 지금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게 미국에 있는 건데 애리조나주에 있는데 저기 가면 저런 큰 시설을 지어놓고 지금 관광지입니다. 가실 수 있어요. 저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놓고 고립된 곳에서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자급자족.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다가 마르스 500, 왜 500인지 아시겠죠? 갔다 오는데 500일이 걸리니까. 그래서 모스크바에다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저 속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인체 변화 같은 걸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저런 실험의 축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체 변화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와이에다가 저렇게 작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들어가서 몇 개월씩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놓고 보낼 정도의 생명 유지에 대한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2030년대 후반인데 경험치로 보면 또 연기가 되겠죠. 그때는 민간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특히 과학자들을 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가기는 아직은 요원합니다. 그런 와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12년에 마르스 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는데요. 네덜란드 청년 2사람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30년대 후반에 미국 나사에서 과학자들을 화성에 보낸 유인 탐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2020년대 후반에 이제 10년 남았죠. 후반에 화성에 미국 나사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럼 어떻게 보낼 거냐가 문제잖아요. 2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존의 기술로 간다. 그걸 좀 바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화성 무인 탐사선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개량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뭐 그럴듯하죠. 그랬더니 이제 저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MIT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얼마 만에 다 모두 질식사하는가. 뭐 지금 기술로 가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거기 주장은 뭐 60 며칠 만에 전원 질식사.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있는 또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무사히 간다. 뭐 이러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번째 조건이 중요한데요. 기존의 기술로 가는 겁니다. 2번째 조건은 가서 안 오는 겁니다. 원웨이. 돈은 자기네가 다 대줘요. 가시겠습니까? 가서 안 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은 다 대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스 원에서 저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돈은 줄 테니까 가서 안 올 사람 신청하세요. 몇십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듣고 있는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오디션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50명을 뽑았습니다. 남자 50명, 여자 50명. 최종적으로 20명을 뽑는. 그래서 2년마다 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2020년대 말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로봇을 기자재와 함께 실어서 보냅니다. 2026년 뭐 그럴 쯤에 그러면 가서 얘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사람이 가면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4명씩 보내는 거예요. 여자들, 남자들. 그럼 그 사람들이 4명이서 2년 동안 또 집을 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4명을 또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40명의 정착촌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50명에서 20명 줄이는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언론 기사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인데 화성에서 아기를 낳는 첫 번째 인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어요. 가시겠어요? 그런데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뭐 전기 자동차도 하고 태양광 이런 거 하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화성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분도 민간인들을 데리고, 근데 규모가 좀 커요. 3,000명을 데려가요. 가서 안 오는 겁니다. 2018년인가요? 이거 실사입니다. 그래픽 아니고요. 자기가 타던 전기 자동차에다가 인형을 앉혀서 자기가 만든 로켓으로 쏴서 화성에 보냈어요. 저 가면서 셀카로 지구를 찍었어요. 물론 저거는 정교한 로켓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화성 근처로 이렇게 날아가서 어딘가에 지금 태양계 어딘가로 그냥 미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최근에 화성으로 갈 그 로켓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스타쉽이라고 부릅니다. 스타쉽 호프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엔진 실험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 근데 아까 마르스 1은 약간 스타트업 같은 개념으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였지만 이 사람은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타쉽이라고 하는 저거 사실은 옛날 만화에 나오는 그걸 그대로 딴 겁니다. 어릴 때 만화 보면서 막 화성에 가는 꿈을 키웠겠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영감 어디서 어릴 때 만화 이게 되게 많거든요. 저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을 데려가서 안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국제우주대회 발표 장면인데 저런 식의 화성 기지를 지어서 가서 안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우주선도 만들고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뭔가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죠.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제 민간의 그런 우주 여행은 3파전입니다.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베조스가 있는데 베조스는 아마존의 회장. 베조스니 일론 머스크 다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이 베조스 회장이 아마존도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책 파는 회사 같지만 사실은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베조스 회장도 나도 화성 갈래. 그랬어요. 하지만 베조스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차이는 베조스 회장은 화성에 가려면 달에 먼저 가야지. 그래서 달에 먼저 갔다 화성 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벌써 달에 가는 패키지를 먼저 발표했어요. 2023년에 가는 겁니다. 민간인을 태우고. 계약도 했어요. 일본의 아티스트라고 소개되는데 사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과 친구 2명을 2023년에 데리고 3일 날아가서 내리진 않고 돌다가 3일 동안 돌아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20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로켓으로. 좀 비쌉니다. 320억 원인가 350억 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브랜슨 회장은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역시 민간 우주선을 만드는 요 세 사람이 3파전입니다. 나도 갈래. 근데 세 사람 다 똑같이 가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국가 100년 대계 뭐 이런 거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걸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얼마 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아랍에미레이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이소연 박사님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라면 아랍에미레이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제우주정거장에 가면서 처음으로 우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2020년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화성 무인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무인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기로 했어요. 석유를 파는 나라에서 우주 개발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게 100년 대계의 골자고요. 그 첫 시작이 우주인과 화성 무인 탐사입니다. 그럼 100년 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꿈꾸는 모습은 뭘까요? 자기네 국민 6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고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대학생인 딸아이한테 했더니 아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나 화성이나 똑같지 않아? 골자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 같고 사이언스 픽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정말 우주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돈을 좀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에 걸쳐서 뭐 이런저런 우주 이야기, 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문학 이야기, 별 이야기는 뭐 저도를 시키면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널린 게 별이고요.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더 그 별과 우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